나는 옷장 앞에 서서 실크 블라우스들을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담고 있었다. 이번 선전 출장은 투자펀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금 조달 라운드와 관련되어 있어 특히 중요했다. 등 뒤에서 남편 박지훈이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턱이 내 어깨에 기댔고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지막하고 다정했다. 우리 여보, 고생 많네. 며칠 가는 건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나는 지난 몇 년간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미소를 살짝 지었다. 만나야 할 파트너들이 많아서 대충 입을 순 없잖아. 알아. 그가 팔에 힘을 주며 나를 더 꽉 안았다. 그냥 당신이 항상 이렇게 애쓰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모든 건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예쁜 사모님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나는 감동해서 몸을 돌려 그를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을 것이다. 내 이름은 강서연. 서울에서 잘 나가는 벤처캐피털, 해성캐피털의 대표이사다. 밖에서는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보이지만 박지훈 앞에서만은 부드러운 여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본부장으로 내가 주변에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자리에 앉혔다. 오직 그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성공이 곧 그의 성공이고 내 성공의 절반은 뒤에서 묵묵히 외조해준 그의 공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달콤한 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 완벽한 유리 표면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살짝 건드리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나 샤워 좀 할게. 당신이 내 스케줄 다시 한번 체크해 줄래? 나는 부드럽게 그의 팔을 풀고 잠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고 피로와 함께 머릿속을 파고 드는 이름 없는 불안감을 쫓아내려 했었다. 아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겠지. 지훈 씨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욕실에서 나왔을 때 박지훈은 침실에 없었다. 옆에 있는 서재에 있겠거니 짐작했다. 나는 잠들기 전 뉴스를 좀 훑어보려고 침대 옆 협탁으로 갔다. 내 핸드폰 바로 옆에 놓인 박지훈의 핸드폰 화면이 마침 메시지 도착 알림으로 환하게 켜졌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는 습관은 없었지만 잠금 화면에 뜬 알림 메시지 한 줄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발신인은 김한나였다. 메시지 내용은 절반만 보였다. 지훈 씨, 배가 너무 아파요. 무서워요. 김한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났다. 박지훈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며 추천했던 청순하고 맑은 이미지의 인턴. 그는 그녀가 지방에서 홀로 서울로 올라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아주 성실하고 진취적인 아이라고 했다. 심지어 그가 올린 우수 실적 보고서 덕분에 연말 보너스를 결제해 준 것도 바로 나였다. 배가 아프고 무섭다고? 왜 인턴 사원이 한밤중에 자신의 상사에게 이렇게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바로 그때 박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그의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본 그의 얼굴에 순간 당황과 불안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능숙한 미소로 가려졌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 또 스팸 문자네. 요즘 부쩍 늘었어 정말. 그는 말하면서 재빨리 손가락을 놀려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 동작이 너무 빨라. 내가 제대로 볼 틈도 없었다. 그래?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다. 나 이제 자려고. 당신도 일찍 쉬어. 나는 침대에 누워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눈을 감은 척했다. 박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도 불을 끄고 내 옆에 누웠다. 방은 어둠에 잠겼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건 스팸 문자가 아니었다. 그의 당황한 표정, 메시지를 황급히 삭제하던 그 동작이 그를 배신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남편,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남자, 박지훈. 그는 대체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소름 끼치는 한기만을 느꼈다. 지금 당장 그를 추궁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 모든 말은 그의 눈에 그저 근거 없는 질투로 비칠 것이다. 그는 연기의 달인이었고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더 철저히 숨길 뿐이다. 좋아, 박지훈. 당신이 연기를 하고 싶다면 나도 기꺼이 함께 연기해주지. 이번 선전 출장은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 소리 없는 전쟁은 바로 내 침실에서 시작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치 어젯밤에 의심스러운 문자는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머금고 일어났다. 박지훈은
내가 여전히 명랑한 것을 보고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의 자상함과 세심함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내 넥타이까지 매준 후 아쉬운 듯 현관에서 나를 배웅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어요.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이 들었다. 회사로 가기 전 나는 나만의 계획을 세웠다. 근처 카페에 들러 노트북을 열고 행동을 개시했다. 어젯밤 깊이 생각했다. 진실을 알려면 전공법으로는 안 된다. 회사에 도착해서 나는 곧장 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나를 보고 놀랐다. 서연 씨, 웬일이야. 공항으로 바로 간 줄 알았는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애교 섞인 말투로 진담처럼 말했다. 깜빡한 게 있어서 내 주거래 신용카드가 요즘 한도에 좀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선전에 가면 파트너들 접대비로 쓸 돈이 많은데 혹시 모르니 당신 카드 좀 빌려가도 될까? 안전하게. 이것은 부부 사이, 특히 내일이 큰 지출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요구였다. 박지훈은 순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나를 신뢰하는 내 표정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서 거절하면 더 의심스럽지 않겠는가? 당연하지, 자기야. 내 것이 다 당신 것이지. 그는 기쁘게 지갑을 꺼내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건넸다. 그 카드를 손에 쥐자 끔찍한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VIP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뱅킹 접속 권한을 재설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오랜 VIP 고객으로서 내 요청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5분 후 나는 성공적으로 로그인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 조회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길고 긴 목록이 나타났다. 나는 끈기 있게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식사, 쇼핑, 주유 같은 일상적인 지출은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내 눈은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에서 멈췄다. 서울 최고의 고급 유아용품 체인점인 베이비 팰리스에서 결제된 수많은 영수증, 신생아 옷, 수입 분유, 유모차, 아기 침대,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다음은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에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된 내역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바로 지난주에 결제된 거액의 금액. 메모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VIP, 출산 패키지, 김한나. 그 이름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배가 아프다는 문자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건 진통이었던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박지훈은 우리의 돈으로 그의 내연녀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하는 날까지 모든 것을 챙겨준 것이었다. 이 뻔뻔함과 파렴치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분노와 고통이 치밀어 올라 컴퓨터를 부숴버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지금 울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져야 했다. 나는 즉시 내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 좀 도와줘. 내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수화기 너머의 유진이는 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듯 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나 회사야. 박지훈, 그 사람 바람 폈어. 그 상간녀, 방금에 나왔대. 나는 내가 방금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진이는 내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단호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 내 말 잘 들어. 첫째, 절대 그 남자에게 네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돼. 넌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어. 스스로 망치지 마. 둘째, 그가 예전에 싸게 월세 줬다고 했던 그 오피스텔 주소 나한테 보내. 내가 바로 사람 시켜서 알아볼게.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이미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유진이와의 통화는 진정제처럼 감정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었다. 좋아. 그럼 선전 출장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서울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당연히 가야지. 이 연극 끝까지 제대로 해줘야지. 사랑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산과 복수뿐이다. 나는 박지훈에게
그가 감히 배신하고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이 줬던 모든 것을 얼마나 잔인하게 되찾아올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내 사무실에 앉아 나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최유진에게서 막 도착한 이메일이 떠 있었다. 내용은 아주 짧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서연아, 사람 시켜서 확인했어.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텔, 등록된 임대차 계약은 없어. 이웃들 말로는 젊은 임산부가 몇 달 전부터 이사와서 살고 있대. 박지훈이 자주, 특히 밤에 드나들었다고 하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가난한 학생에게 싸게 빌려준다는 그가 꾸며낸 이야기는 내 눈을 가리고 내 집을 상간녀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한 서투른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나를 진정시켰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고통은 분노와 결단력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이제 내가 행동할 때였다. 그 파렴치한 남녀가 내 노력과 희생 위에서 계속 안락하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고마워. 내가 예상한 대로야. 다음 계획은 뭐야?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강서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네 자신부터 먼저 생각해야 해. 알아.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란 피우지도 머리채 잡으러 가지도 않을 거야. 난 현장을 덮치고 싶어. 그가 변명할 길조차 없게 만들고 싶어. 나는 유진이에게 내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하지만 약속해. 어떤 광경을 보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해. 우리의 목표는 증거를 수집해서 그가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알겠지? 알아.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은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출장 연극. 나는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점심시간에 박지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다. 자기야, 점심 먹었어?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파트너랑 같이 먹고 있어.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아, 지훈 씨. 내 비행기가 오후로 미뤄졌어. 4시쯤에나 출발할 것 같아. 점심때 집에 들르긴 힘들겠네. 나는 그에게 행동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내가 일찍 떠나면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늦게 떠난다면 그는 오후 내내 자신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 아쉽네. 내가 데리러 가서 같이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실망감이 묻어났다. 알았어. 그럼 일 봐. 오후에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응, 자기야. 나는 전화를 끊고 비웃음을 지었다. 그의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지만 괜찮다. 연극이 완벽할수록 막이 내릴 때의 추락은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나는 모든 공동재산과 개인재산, 보험계약, 투자 내역을 다시 검토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박지훈이 내게서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했다. 그가 더럽게 놀고 싶어 했으니 나를 악랄하다고 탓하지 마라.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고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공항 근처의 카페로 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결정적인 시간을, 이 거짓 연극의 막이 오를 때를 기다렸다. 정확히 3시 30분, 익숙한 박지훈의 아우디 차량이 카페 앞에 멈췄다. 그는 여전히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다정하고 세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내게 차문을 열어주고 내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모든 행동이 완벽한 신사 같았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나는 거울 앞에서 오후 내내 연습했던 미소를 지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는 끊임없이 당부했다. 가서 건강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다정한 말들을 김한나에게도 했을까? 그녀가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도 이런 달콤한 말을 속삭였을까? 생각할수록 역겨웠다. 그가 역겨웠고 이런 가식에 수년간 속아 넘어간 나 자신이 역겨웠다. 차는 출발홀에 멈췄고 박지훈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내가 정말로 떠나는지 확인하려는 듯 출국 심사장 앞까지 나를 배웅했다. 수속구역 앞에서 그는 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아주 길고 꽉 찬 포옹이었다.
보고 싶을 거야.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눈을 감고 가슴 속에서 들끓는 증오를 억눌렀다. 나는 그의 포옹에 화답하며 의도적으로 목이 맨 목소리를 냈다. 나도. 당신도 집에 혼자 있으면서 잘 챙겨. 알았어. 우리 바보. 그는 살짝 웃으며 나를 풀어주고는 앞으로 살짝 밀었다. 얼른 가. 시간 다 됐어. 나는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다.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을 1초라도 더 마주쳤다간 여기서 모든 것을 터뜨려버릴 것 같았다. 나는 곧장 수속구역으로 걸어가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였다. 박지훈의 시선이 여전히 등 뒤에서 나를 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체크인 카운터를 한 바퀴 돈 후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다. 눈가는 붉었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았다. 5분 후 나는 밖으로 나왔지만 보안 검색대로 가지 않았다. 나는 다른 통로를 따라 아래층 도착 홀로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가는 중이야. 그 사람 차? 추적 시작했어? 유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방금 공항을 떠나서 강남 쪽으로 가고 있대. 좋아. 바짝 붙어. 나도 바로 그쪽으로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나는 뒤돌아 멀어지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았다. 잘 가 박지훈. 당신의 연극은 여기까지야. 이제 다음 막은 내가 연출할 차례지. 당신이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될 그 막을. 택시는 서울의 붐비는 교통체증 속을 뚫고 달렸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꽉 쥔 채 유진이가 보낸 사람이 공유해준 위치 추적 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박지훈의 차를 표시하는 빨간 점은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직행하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였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나는 마음이 불타는 듯 재촉했다.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사에게 오피스텔 정문 맞은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여기서 모든 동태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유진이가 고용한 사람의 차가 이미 근처의 은밀한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1초가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순간 심장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것은 배신의 고통, 은밀하고 끈질긴 고통이었다. 약 15분 후 나는 박지훈이 건물 로비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에 침착하고 세련된 모습은 없었다. 대신 극도의 당황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차로 달려가 앞문과 뒷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광경이 나타났다. 박지훈은 다시 로비로 달려들어갔고 잠시 후 한 여자를 부축하며 나왔다. 김한나였다. 그녀는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고 한 손으로는 만삭의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박지훈에게 단단히 기댄 채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통 중이었다.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세심하게 안전벨트를 매준 뒤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모습, 나는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틀렸다. 그는 자신의 핏줄을 품은 어떤 여자에게든 그 다정함을 줄 수 있었다.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자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의 환상도 한 줄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 결혼, 가정. 내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는 어이없는 총극에 불과했다. 박지훈은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탔고 아우디는 쏜살같이 사라졌다. 나는 즉시 유진이의 사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전화했다. 네, 강 대표님. 지금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 바로 신용카드 명세서에 있던 그 이름이었다. 그는 내 등 뒤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둔 것이었다. 기사님,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나는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꽉 막혀 있었다. 가는 내내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 오직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과 증오만이 남았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 내 남편,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남자는 나를 출장 보낸 직후 곧바로 내연녀를 데리고 아이를 낳으러 간 것이었다. 박지훈,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바보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어. 이 바보는 일단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워진다는 것을.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관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사립병원 중 하나였다. 이곳은 공립병원처럼 시끄럽고 붐비지 않고 5성급 호텔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다. 박지훈이 이곳을 선택한 것은 김한나 모자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하고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곳에 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다. 서둘러 들어가지 않고 밖에 한적한 구석에 서서 박지훈이 김한나의 입원 수속을 밟느라 분주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접수처와 대기실 사이를 오가며 땀으로 이마를 적셨지만 눈빛은 기대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감이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김한나를 분만실로 데려갔다. 박지훈은 즉시 그녀 곁으로 달려가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몸을 숙여달랬다. 자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금방 끝날 거야. 우리 곧 아기 만날 수 있어. 지훈 씨 너무 아파요. 김한나가 흐느꼈다. 목소리는 가냘프고 애처로웠다. 알아. 조금만 더 힘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눈빛은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 애절한 멜로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것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의 박지훈의 진짜 모습이었다. 나에게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과 계산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 둘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나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박지훈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다 내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즉시 얼어붙었다. 그의 눈 속의 다정함과 사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았다. 서연 씨, 그가 더듬거렸다.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듯했다. 어떻게 여기에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두 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김한나도 박지훈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 그녀 역시 몸이 굳었고 고통조차 잠시 잊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있던 가냘프고 애처로운 표정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왜요, 박지훈 씨? 많이 놀랐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고 평온하게 조용한 복도를 울렸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신의 좋은 일을 망쳐버렸나 보죠? 박지훈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김한나의 손을 놓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그는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나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모든 말은 무용지물이 되는 듯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주연 배우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나는 그가 또 어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꾸며낼지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참으로 비참해 보였다. 그는 나를 한번, 휠체어에 웅크리고 있는 김한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의 모든 몸짓에서 당혹감이 묻어났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더듬거리며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이 사람은 김한나, 내 먼 친척 동생이야. 혼자 서울에 있는데 의지할 사람도 없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내가 그냥 좀 도와주는 것뿐이야. 먼 친척 동생.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그렇게 서투르고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나를 3살 배기 아이처럼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도와준다고? 나는 그 두 단어를 반복했다.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다.
도와주는 게 VIP 출산 패키지를 결제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게 기저귀부터 분유까지 다 사주는 건가? 박지훈 씨, 연극은 이제 충분하지 않아? 당신은 안 피곤해? 난 보기만 해도 지겨운데.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필사적으로 부풀리려던 거짓의 풍선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박지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들어섰다. 나 미행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질책이었다. 맞아. 나는 조금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내가 미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저 여자랑애까지 데리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난 아직도 그 여자가 당신의 먼 친척 동생이라고 바보처럼 믿고 있었겠지. 그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 뒤에 있던 김한나가 다시 신음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가냘팠다. 지훈 씨, 아파요. 너무 아파. 그녀의 연기는 정말 끝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이용해 박지훈의 주의를 끌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그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박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바로 그 눈빛이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아내 앞에서 그는 내연녀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가 다시 나를 돌아봤을 때 분노는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다. 완벽한 계획이 망가져서인지 혹은 가면이 벗겨져서인지 그는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강서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네가 뭘 알아? 넌 항상 일밖에 모르잖아.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 가진 적 있어? 내가 그동안 뭘 참아왔는지 알아? 나는 그를 쳐다봤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참아왔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두 단어를 입에 담아? 참아온 건 나야. 당신의 기만을 참아왔고 당신이 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걸 참아왔어.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고? 나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내가 관심이 없었다면 당신이 앉아있는 그 본부장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당신이 타는 차, 당신이 사는 집,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닌 게 있어? 박지훈,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야. 내 말은 그의 가뜩이나 연약한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힘들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내가 그의 실체를 가차없이 폭로하자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입 닥쳐.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광적인 순간 그는 손을 번쩍 들었다. 짝.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복도는 순간 정지된 듯 했다. 왼쪽 뺨이 불타는 듯 화끈거리고 아팠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박지훈이 나를 때렸다. 내가 한때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남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함께했던 그가 공공장소에서 그의 내연녀 앞에서 나에게 손찌검을 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 따위는 없었다. 오직 분노와 약자가 방금 저항에 성공했다는 희열만이 보였다. 그 따기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사랑, 존중, 추억, 희망.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부서졌다. 이 순간부터 나와 박지훈 사이에는 오직 증오만이 남았다. 박지훈의 따귀의 주변 공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심지어 김한나도 신음소리를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봤다. 아마 그녀도 박지훈이 감히 나에게 손을 댈 줄은 몰랐을 것이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심장의 싸늘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동요하지 않고 분노로 붉어진 박지훈의 얼굴을 조용히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벗어난 듯했다. 그는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부어오른 뺨을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전면 카메라를 켜고 침착하게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찰칵, 사진 찍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5손가락 자국이 난 내 얼굴을 찍었다. 그러고 나서 카메라를 돌려 전체 풍경을 담았다.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의 박지훈과 휠체어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는 김한나. 배신과 폭행의 증거를 완벽하게 기록한 사진이었다. 박지훈은 내 행동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내리고 다시 가방에 넣은 뒤 미소를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뭐 하냐고?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 중에 새겨지는 듯했다.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증거 수집하는 중이야. 박지훈 씨, 당신 끝났어. 말을 마친 뒤 나는 그나 그 상간녀를 1초도 더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단호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내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차갑고 결연한 소리를 냈다. 등 뒤에서 박지훈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소리.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등 뒤의 길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나는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서울의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집으로도 회사로도 가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최유진의 법률사무소 주소를 댔다. 차 안에 앉아서야 비로소 나는 몸이 떨리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극한까지 억눌렸던 분노였다. 내가 틀렸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박지훈을 믿었던 것. 사랑이 가정 환경과 가치관의 차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나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따귀를 맞았다. 유진이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뺨에 붉은 자국을 보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를 안으로 이끌어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 자식이 널 때렸어? 유진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병원에서 둘 다 잡았어. 그 여자 진통 중이더라. 유진이는 사진을 보고 아름다운 눈썹을 찌푸렸다. 잘했어, 강서연. 아주 잘했어. 이 증거면 충분해. 이제 내 말 들어. 우리 바로 시작할 거야.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내 다음 법적 절차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모든 자산을 동결시킨다. 둘째, 집 도어록을 바꾼다. 셋째,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이혼 소장을 보낸다. 그는 폭행을 저질렀어. 우리는 그가 내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 나는 듣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줘. 조금도 봐줄 필요 없어. 그가 한 모든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걱정 마. 유진이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다. 이 전쟁, 우리가 반드시 이겨. 내가 그 자식 단 1원도 못 받고 쫓겨나게 만들어줄게. 눈앞의 친구를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강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내 명예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전사, 강서연이었다. 최유진의 사무실을 나오자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연약함과 고통은 뒤로 남겨졌다. 이제 내 안에는 결단과 냉정함만이 남았다. 박지훈이 끝까지 가보자고 했으니 나는 그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차에 타자마자 내가 한 첫 번째 일은 내 비서, 똑똑하고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박민지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박 비서, 내 지시 들어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즉시 재무팀과 은행에 연락해서 나와 박지훈 명의로 된 모든 공동 계좌와 부속 신용카드를 동결시키세요. 그의 회사 모든 펀드에 대한 접근 권한도 무효화하고요. 지금부터 모든 거래는 내 직접 서명이 있어야만 승인됩니다. 즉시 실행하세요. 네, 대표님. 수화기 너머의 박 비서는 군말 없이 명령에 따랐다. 그녀는 내가 일단 결정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고급 빌라 단지의 보안 및 관리업체였다. 여보세요. 18호 소유주 강서연입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사람을 보내 모든 도어록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만이 출입 권한을 가집니다. 박지훈 씨를 입주민 명단에서 삭제해 주세요. 네, 강서연님. 요청 접수했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전문 이삿짐 센터에 했다. 포장 및 정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강남 로얄 팰리스 18호로 가서 안방과 서재에 있는 박지훈이라는 남자의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세요. 옷, 신발, 책, 개인용품 하나도 빠짐없이요. 상자에 조심히 포장해서 남부순환로에 있는 공공보관 창고로 옮겨주세요. 자세한 주소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나는 차를 로얄 팰리스 쪽으로 몰았다. 나는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싶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보안업체 팀은 이미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 도어록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 웅장한 빌라는 완전히 나 혼자만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이어서 이삿짐 센터 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내가 그에게 사주었던 명품 셔츠들, 반짝이던 가죽 구두들, 그가 좋아했던 책들, 모든 것이 무자비하게 상자에 담겼다. 나는 맞은편 차 안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동도 없었다. 그것들은 한때 내 사랑의 증표였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깨끗이 치워버려야 할 무생물에 불과했다. 박지훈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마다 손님방에 남겨두었던 옷가지와 물건들이 생각났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삿짐 센터 팀장에게 다시 전화했다. 팀장님, 2층 손님방에 있는 나이 든 여성분의 짐도 같이 정리해서 창고로 보내주세요. 치우려면 깨끗하게 치워야 했다. 나는 그 가족과 관련된 어떤 것도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지막 상자들이 트럭에 실려 떠나갔을 때 빌라는 이상하게 텅 비었지만 나는 오히려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수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 시간 박지훈이 아마 병원에서 아버지 된 기쁨에 흠뻑 빠져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로 내 손으로 만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폭풍을. 병원에서 박지훈은 막 분만실에서 나온 작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서연과 마주쳤을 때의 분노와 번뇌는 모두 사라진 듯했다. 그는 끝없는 행복감과 자부심만을 느꼈다. 그에게 아들이 생겼다. 대를 이을 아들. 김한나는 출산으로 지쳐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보며 달콤하게 말했다. 지훈 씨, 아기가 당신을 너무 닮았어요. 당연하지. 박지훈이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중에 이 아빠처럼 똑똑하고 잘생겨질 거야. 그가 돈과 아들이 함께하는 미래라는 아름다운 꿈에 잠겨 있을 때 간호사가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들어왔다. 박지훈님, 수납 창구에서 나머지 비용을 정산해 주십시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박지훈은 기분 좋게 대답했다. 강서연이 미리 큰 금액을 결제해둔 것이 참 사려 깊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강서연이 항상 주던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자신 있게 수납 창구로 향했다. 손님, 이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데요. 직원이 카드를 여러 번 긁어본 후 말했다. 왜 안 되죠?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해보세요. 이 카드 한도 엄청 높아요.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옵니다. 정지? 박지훈은 멍해졌다. 그는 급히 다른 카드, 역시 강서연의 계좌에서 나온 부속 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박지훈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는 급히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지만 로그인할 수 없었다. 시스템은 그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고 알렸다. 바로 그때 시골에서 급히 올라온 그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손자를 보자마자 기쁨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고 우리 대를 이을 손주, 애비를 쏙 빼닮았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지훈은 그가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기절초풍하며 강서연을 향해 독한 년, 알도 못 낳는 암탈기 질투는 많아가지고라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박지훈은 어머니의 얼마 안 되는 쌈짓돈으로 병원비를 겨우 결제했다. 그는 김한나와 아들을 데리고 곧장 강남의 빌라로 가기로 결정했다. 강서연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곳은 여전히 그들의 집이며 그녀가 자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 사람과 온갖 짐을 실은 택시가 로열 팰리스 정문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은 또 다른 충격에 직면했다. 경비원이 차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박지훈님, 더 이상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셔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박지훈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나는 18호 소유주 강서연 씨의 남편이요. 죄송합니다. 강서연님께서 입주민 명단에서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빌라 정문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며 강서연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다. 그는 지문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시스템은 오류를 알렸다. 도어록은 이미 교체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택시 안에서 손자를 안고 울며 욕을 퍼부었다. 김한나는 수술 부위가 아픈 채 지쳐서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침묵할 뿐이었다. 박지훈이 무력감과 분노로 극에 달했을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강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는 그녀의 화가 풀렸기를 바라며 황급히 열어보았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감정 하나 없는 얼음장 같은 한 줄의 문장이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모든 짐은 남부순환로 공공보관 창고 A 234호로 옮겼어. 한 달치 창고 임대료는 내가 선납했으니 그 이유는 알아서 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박지훈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다. 무일푼에 집도 없이 곁에는 불평만 하는 늙은 어머니와 막 아이를 낳은 내연녀, 그리고 칭얼대는 갓난아기뿐이었다. 명예와 행복의 정점에서 단 반나절 만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를 밀어 떨어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무참히 배신했던 바로 그 아내였다. 빌라 단지에서 쫓겨난 후 박지훈은 이를 악물고 외곽의 작고 축축한 원룸을 구했다. 곰팡내와 비좁은 공간은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시골에서 급히 올라온 그의 어머니 이 여사는 이 광경을 보고는 그 독한 년이라며 울고불고 욕하기 시작했다. 그년이 감히 내 아들과 우리 집대를 이을 손주에게 이따위 짓을 해? 지훈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회사로 쳐들어가서 내 권리를 찾아야지. 어머니의 부추김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이 더해져 박지훈은 결판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서연이 그렇게까지 무정할 리 없다고 믿었다. 아마 그저 화가 난 것일 테니 자신이 가서 소란을 피우고 압박하면 그녀가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박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해성 캐피털이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아직 직원 출입증이 있었기에 보안 게이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곧장 내 사무실이 있는 38층으로 향했다. 회사 전체가 박지훈의 행색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더 이상 세련되고 당당하던 프로젝트 본부장이 아니었다. 초췌하고 수염은 덥수룩하며 옷은 구겨진 남자일 뿐이었다. 옆에는 촌스러운 옷차림에 살기등등한 표정을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강서연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이 여사는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내 데스크에서 고래고래 소리쳤다. 안내 직원은 겁에 질려 내 비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가 재빨리 달려나와 그들 모자 앞을 막아섰다. 박 본부장님, 사모님, 대표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셔서 뵐 수 없습니다. 용건은 메모로 남겨주십시오. 회의는 무슨 놈의 회의? 이 여사는 박 비서를 밀치고 내 사무실 쪽으로 돌진했다. 알도 못 낳는 년이 무슨 회의를 해. 바쁜 척하며 책임 회피하려는 거지. 오늘 피한다고 평생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악독한 욕설이층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모두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다. 박지훈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희열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치 이런 방식으로 나를 망신 주려는 듯했다. 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지만 나온 사람은 내가 아니라 키 큰 보안 요원 2명이었다. 두 분 여기서 나가주시죠. 여긴 사무 공간이지 소란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한 보안 요원이 차갑게 말했다. 내 놈들이 감히 날 쫓아내? 이 여사가 눈을 부라렸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강서연이 시어머니다. 누구신지는 관심 없습니다. 강 대표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허가 없이 소란 피우는 분은 모두 내보내라고요. 말을 마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들 모자를 끌어내려 했다. 박지훈이 그제야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서연 나와!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사람 맞아? 그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으려 애썼지만 내 사무실에서는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최유진의 법률사무소에서 온 변호사였다. 그는 차분하게 박지훈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박지훈 씨, 저는 강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외도 및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첨부된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강서연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박지훈은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고 멍해졌다. 이혼 소장, 외도 증거, 폭행, 접근 금지 명령. 강서연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움직였다. 그의 모든 퇴로는 막혀 있었다. 그를 모르는 이 여사는 아들이 넋이 나간 것을 보고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혼은 무슨 놈의 이혼? 이 집안에 이혼은 없어. 내 아들이 잘못했다면 그건 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년 때문이야. 애도 못 낳으니까 내 아들이 밖에서라도 나와야지. 안 그래? 나가주시죠.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한 명은 박지훈을,
다른 한 명은 이 여사의 팔을 잡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굴욕과 분노, 무력감에 휩싸였다.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절규했다. 강서연, 잘났어. 정말.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 전체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사무실 안, 반투명 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지훈, 당신이 이제 나한테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게임은 당신이 나에게 손을 댄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패배였어.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난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명령의 충격에 박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강서연을 얕봤다. 그녀는 그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순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한번 화나면 상대를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암호랑이였다. 이 여사는 한참을 욕하다 지쳤는지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대학까지 공부시켜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람. 그 독한 년, 우리 집안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지훈은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돈도, 집도, 이제 직장도 잃게 생겼다. 강서연이 모든 것을 막아버려 그는 이제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시골로 돌아가? 그는 그럴 수 없었다. 한때는 잘 나가던 프로젝트 본부장이었던 자신이 실패자로 고향에 돌아가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절망의 순간 옆방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김한나가 힘겹게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박지훈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처럼 스쳤다. 맞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무기가 있었다. 강서연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무기. 아들! 그는 벌떡 일어나 김한나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붉은 핏덩이 아기를 보자 강렬한 희망이 솟아올랐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그가 어머니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아직 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얘가 있잖아요. 그가 아기를 가리켰다. 이 여사는 눈물 젖은 눈으로 손자를 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맞아. 우리에겐 대를 이을 손주가 있어.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야. 박지훈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의 무게를 느끼며 그는 이것이 단지 아들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히든카드임을 직감했다. 강서연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것이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눈에는 불완전한 여자일 뿐이었다. 이 사회가 아무리 현대화되어도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은 뿌리 깊었다.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박지훈이 이미 평온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상해야지.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혼하더라도 아내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어. 우리는 엄청난 액수의 양육비를 요구할 거야. 우리 셋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맞아. 받아내야지. 돈도 많은 년이지 손주한테 돈 좀 쓰는 게 뭐가 대수라고. 자기가 낳지도 못하는 거. 내 아들이 명목상 엄마 될 기회를 줬으니 감사해야지. 침대에 앉아있던 김한나는 그들 모자의 대화를 들으며 희망에 부풀었다. 그녀는 이혼 따위는 관심 없었다. 오직 돈에만 관심 있었다. 만약 박지훈이 강서연에게서 거액을 받아낸다면 그녀와 아들의 삶도 보장될 것이었다. 그렇게 비좁고 축축한 원룸에서 서로 다른 음모를 꾸미던 세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찾았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걸었다. 그들은 이 아이가 부귀영화를 열어줄 황금 열쇠이며 강서연에게 맞설 최강의 무기라고 믿었다. 박지훈은 값싼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재판에 대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뻔뻔하게도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했다. 회사 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이유였다. 그는 아들만 있으면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강서연이 감히 자신을 이렇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몇 주 후 우리의 첫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다. 나는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내 옆에는 최유진이 있었고 그녀는 나보다 더 날카롭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맞은편에는 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겉모습을 다시 꾸미려 애쓴 듯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멀쩡해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어머니와 척 보기에도 경험이 없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조정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절차를 읽은 후 박지훈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일어서서 점잠 빼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오늘 제 의뢰인인 박지훈 씨와 강서연 씨의 이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의 결혼 생활은 5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제 의뢰인은 헌신적인 남편이자 효심 깊은 사위였고 무엇보다 강서연 씨가 대표로 있는 혜성캐피털의 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입꼬리를 거의 보이지 않게 살짝 올렸다. 지대한 공. 그가 그런 말을 할 낯이 있다니. 변호사는 계속해서 박지훈을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물로 포장하려 했었다. 박지훈 씨는 전략적인 안목과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들을 직접 유치하여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며 부부 공동의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강서연 씨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제 의뢰인의 피와 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고 심지어 겸손한 표정까지 지었다. 그의 어머니는 가슴을 펴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변호사가 목소리를 바꿔 연민 가득한 톤으로 말했다. 그러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강서연 씨는 일밖에 모르는 차가운 아내였고 어머니로서의 천륜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부 생활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정점에서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집에서 내쫓고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제 의뢰인을 극심한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안을 훑어본 뒤 마지막 요구를 내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재판장님께 다음과 같이 판결을 요청합니다. 첫째, 양측의 이혼을 허가해 주십시오. 둘째, 재산 문제에 관하여 강남의 빌라, 고가의 차량, 은행 예금 및 혜성캐피털의 지분 50%를 포함한 강서연 씨 명의의 모든 재산 중 50%를 제 의뢰인에게 분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그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 요구가 나오자 법정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조차 그 뻔뻔함에 미간을 찌푸렸다. 내 옆에 유진이는 여전히 태연한 채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박지훈의 변호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박지훈도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도전과 희열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공을 내세움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명예 때문에라도 조용히 끝내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이 게임에서 나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박지훈 측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판사가 우리 쪽을 향했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유진이 우아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서둘러 반박하지 않고 상대편 변호사에게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변호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맑고 분명하며 힘이 있었다. 방금 아주 감동적인, 헌신적이고 유능한 남편에 대한 현대판 동화 한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보통 현실이 아니며 이 사건의 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이가 말을 이었다. 원고 측은 박지훈 씨가 지대한 공을 세워 수백억 원대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그 공로라는 것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판사와 박지훈 측에 전달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독립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지난 3년간 혜성캐피털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보고서 및 업무 성과 평가서입니다. 유진이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재판장님과 원고 측께서는 15페이지, 박지훈 프로젝트 본부장이 직접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의 성과 요약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은 황급히 15페이지를 넘겼고 그의 얼굴색은 즉시 변했다. 유진이는 그가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박지훈 씨는 총 5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담당했으며 그 결과 3개 프로젝트는 막대한 손실을 입혀 회사에 5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머지 2개 프로젝트는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췄지만 운영 비용은 평균보다 30%나 높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수백억 원대 프로젝트 유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지훈 씨의 프로젝트들은 다른 부서의 수익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변호사는 얼굴이 하얘져서 더듬거렸다. 이것은 조작된 자료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유진이가 차갑게 웃었다. 변호사님,
이것은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의 감사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그들의 담당자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니면 의뢰인께서 국제회계 감사 시스템까지 속일 만큼 유능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박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유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지훈 씨의 소위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도 저희는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 강서연 씨는 일에 몰두하는 여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녀의 노력 덕분에 박지훈 씨는 평생 꿈도 꾸지 못했을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강서연 씨가 박지훈 씨에게 제공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의 거래 내역서입니다. 자동차, 명품 옷, 호화로운 여행,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모든 비용은 제 의뢰인이 혼자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훈 씨가 말하는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아내의 돈을 쓰기 위해 즐기는 시간을 희생했다는 뜻인가요? 이때 박지훈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유진이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너 혈구분인 쉐커프넨. 하지마! 피 묻은 입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뜻으로 남을 모함하는 것을 의미. 박지훈 씨, 앉으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정 질서를 유지했다. 박지훈은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나와 유진이를 향한 그의 눈빛은 잡아먹을 듯했다. 유진이는 미소 지으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산 50% 분할 요구에 대하여. 이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측이 열거한 빌라, 자동차, 회사 지분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결혼 전에 형성된 강서연 씨의 특유 재산이며 합법적인 공증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박지훈 씨는 이 재산에서 단 1원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의 선언은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귀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공로를 내세워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던 그들의 계획은 첫 라운드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최유진이 제시한 증거들은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의 얼굴에 차가운 물벼락을 퍼붓는 것과 같았다. 공로를 내세워 재산을 나누려던 계획은 완전히 파산했다. 경험 없는 박지훈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무게감 있는 반박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 아래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다. 굴욕과 분노가 그의 속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신에게 살아날 구멍 하나 주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박지훈의 변호사는 황급히 전술을 바꿨다. 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그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닌 연민 가득한 목소리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나를 향해 질책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 재산들은 모두 강서연 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기에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것이 곧 남편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의뢰인이 이 결혼에서 가장 갈망했던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 완전한 가정의 따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서연 씨는 사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여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천륜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법정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박지훈의 어머니는 즉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애처롭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집 팔자야. 남의 집 며느리들은 자식들 잘만 낳는데 우리 아들은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우리 아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재판장님. 박지훈의 변호사가 비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바로 이러한 애정 결핍과 아버지가 되고픈 갈망 때문에 제 의뢰인은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부양이 필요합니다. 제 의뢰인은 강서연 씨에게 무정하게 쫓겨난 후 현재 빈털터리 상태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그들의 최종 목적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그가 판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희는 더 이상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내였던 강서연 씨에게 남편의 혼외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50억 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강서연 씨가 제 의뢰인이 겪은 상처에 대해 이행해야 할 책임이자 보상입니다. 50억. 그 액수의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것은 더 이상 양육비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갈 협박이었다. 그들은 아이를 이용해 나에게서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들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믿었다. 그는 내가 체면 때문에,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알도 못 낳는 여자라는 낙인 때문에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들을 이용해 나에게 치명타를 날리려 했다. 돈도 얻고 나를 망신도 주고 나는 여전히 표정 하나 없이 앉아 있었다. 유진이를 곁눈질하니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맞아, 박지훈.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야. 당신은 스스로 내가 파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왔어. 가장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박지훈 측의 뻔뻔한 요구와 비난 섞인 말의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내 반응을 기다렸다. 그들은 내가 분노하거나 반박하거나 굴욕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최유진이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기색 하나 없었다. 오히려 관대한 미소를 지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박지훈 씨와 그 가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를 이을 자식을 갖는 것은 정당한 소망입니다. 유진이의 말에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유진이가 더욱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의뢰인, 강서연 씨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여성입니다. 비록 박지훈 씨가 혼인기간 중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는 아이가 전적으로 무죄이며 가장 좋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얼굴에 더이한 표정을 지었다. 박지훈도 가슴을 펴며 내가 여론의 압박에 겁을 먹고 항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유진이가 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의 양육비 요구에 대해 제 의뢰인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에 박지훈 측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쉽게 동의한다고? 제 의뢰인은 50억 원의 양육비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유진이가 말을 이었다. 그녀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를 더욱 놀라게 했다. 아이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신탁펀드를 설립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풍족한 삶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 액수는 박지훈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멍해졌고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뜩였다. 그의 어머니는 기쁨에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나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일찍 기뻐했다. 기름진 미끼를 던진 후 유진이는 비로소 천천히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이 막대한 금액이 올바른 대상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아이의 합법적인 권리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는 지극히 통상적인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작은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대에 찬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희는 법원에 박지훈 씨와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이는 신탁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 요구가 나오자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100억 원의 환상에 빠져있던 박지훈은 이 요구를 듣고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는 나와 유진이를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유전자 검사? 그가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좋죠. 완전히 동의합니다. 당신들이 감히 하자고 안 할까봐 걱정했지.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줍시다. 그때 강서연 씨가 무슨 낯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지 궁금하군. 그는 이것이 나를 다시 한번 망신 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자신의 남성성과 나의 실패를 증명하는 확고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요구에 즉시 동의했다. 그의 변호사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검사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판사가 나를 쳐다보았고
나와 유진이가 여전히 태어난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요구를 승인합니다. 결과는 다음 재판에서 공표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재판이 끝났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그들은 승리가 이미 손안에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100억 원과 내가 곧 겪게 될 굴욕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박지훈, 당신 너무 순진하네. 당신은 당신의 자신감과 오만이 스스로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는 걸 몰라. 당신이 공들여 만든 연극은 이제 곧 막을 내릴 시간이야. 일주일 후 다음 재판이 다시 열렸다.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일찍부터 와서 의기양양함과 기대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심지어 나를 향해 넌 졌어라고 말하는 듯한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김한나는 오지 않았다. 아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내 옆에 최유진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가끔 맞은편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판사가 들어오고 법정 전체가 일어섰다 앉았다. 통상적인 절차 후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법정은 서울법의학센터에서 시행한 박지훈 씨와 김한나 씨가 출산한 영아간의 친자관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를 집어들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박지훈은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의 어머니는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며 기도했다. 판사가 천천히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다. 그는 한번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표정에 명백한 놀라움이 서렸다. 이 변화에 박지훈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며 떨쳐버렸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몇 초의 침묵 후 판사가 헛기침을 하고는 결과를 큰 소리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법정 전체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제공된 검체에 대한 DNA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서울법의학센터는 박지훈 씨와 해당 영아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방 전체를 뒤덮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 세 단어는 세 개의 벼락처럼 박지훈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의기양양한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그리고 다시 파랗게 질렸다. 그는 멍하니 두 눈을 크게 뜨고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판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니, 아닐 거야. 그가 넉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옆에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도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거세게 흔들었다. 지훈아,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뭔가 잘못된 거지? 걘 내 손주잖아. 법정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쏠렸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정숙. 판사가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엄격한 눈빛으로 박지훈을 보았다. 이것은 법의학기관의 공식적인 감정 결과이며 서명과 직인이 모두 있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지훈 씨, 똑똑히 들었습니까? 박지훈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귀는 윙윙거렸고 주변 세상은 빙빙 돌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 판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아들을 무기 삼아 나에게 맞서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모욕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기가 돌아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이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는 무엇인가? 남의 아이를 키운 뻐꾸기 아빠?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바보? 이 진실은 내가 그의 재산을 동결시킨 것보다 집에서 쫓겨난 것보다 훨씬 잔인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남성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집, 돈, 직업. 그리고 이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마저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뼈가 없는 것처럼 흐물흐물했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도발이 아닌 공황과 절망, 그리고 극한의 징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감정 없이 그를 바라봤다. 재판 내내 굳어있던 내 입꼬리가 처음으로 승리의 미소를 그렸다. 박지훈!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배신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야. 재판은 혼란 속에서 끝났다. 박지훈은 거의 미쳐 날뛰었다. 그는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내가 돈으로 감정센터를 매수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 직인과 법의학 기관의 서명 앞에서 그의 모든 말은 무의미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법원 경위들에게 끌려 비참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갔다. 나와 유진이는 태연하게 자리를 떴다. 정말 대단한 막장 드라마네. 유진이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원고가 이렇게 화려하게 제 무덤을 파는 이혼 소송은 처음 봐. 나는 옅게 웃을 뿐이었다. 그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탐욕스러웠을 뿐이야. 나는 박지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김한나를 찾아가 진상을 규명하려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다음 연극을 기대하고 있었다. 역시나 법원을 나오자마자 박지훈은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김한나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분노와 굴욕이 그를 야수로 만들었다. 그는 원룸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김한나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다가 박지훈의 흉악한 모습에 겁에 질려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훈 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다 잘 됐죠? 잘 돼? 박지훈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거나 봐. 네가 한 짓거리를 보라고? 김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들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글자를 읽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어떻게...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녀는 더듬거렸지만 눈 속의 공포가 그녀를 배신했다. 잘못돼? 박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아직도 잘못됐다고 말할 셈이야? 말해, 이 애새끼. 어느 놈 자식이야. 말하라고. 박지훈의 폭력에 김한나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몰라? 박지훈은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뼈가 부서질 듯이 쥐었다. 그놈이랑 자고도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고? 네가 날 바보로 알아? 박지훈의 추궁과 폭력 앞에서 김한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네, 확실하지 않았어요.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그 사람 아이인지. 그 사람? 그놈이 누군데? 전 남자친구예요. 김한나가 흐느꼈다. 그는 부자였지만 집안에서 저를 반대했어요. 그와 헤어질 무렵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저한테 잘해주고 또 아내가 부자 대표인 걸 보고 당신을 따르면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적인 연극이었다. 그럼 나랑 만나는 동안 그놈이랑 계속 얽혀 있었다는 거군. 박지훈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한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처절하게 울었다. 죄송해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누구 아이인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손자를 원한다고 아들을 낳아주면 모든 걸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내 재산을 곧 차지할 것 같아서 도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 닥쳐. 박지훈이 소리치며 그녀를 침대로 거칠게 밀었다. 그는 헐떡이며 서 있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체스 게임에서 그저 졸줄에 불과했다. 그는 그저 스페어 타이어 남의 아이를 키운 바보에 지나지 않았다. 달콤한 사랑, 가련한 연약함, 모든 것이 연기였다. 그녀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돈과 지위만을 사랑했던 것이다. 박지훈은 미친 듯이 처량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유능하고 부유한 아내를 버리고 교활한 여우 같은 여자에게 달려갔다. 그는 쓰디쓴 기만을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사랑 연극은 가장 적나라하고 비참한 진실 속에서 마침내 막을 내렸다. 법정에서 밝혀진 아이의 진실은 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린 치명타였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모든 계획과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엄격하면서도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으로 박지훈을 보며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전체 기록, 증거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제1조 원고 박지훈 씨와 피고 강서연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오늘부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박지훈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때는 나에게서 벗어나 재산을 차지할 방법이라 생각했던 이혼이 이제는 쓰디쓴 현실이 되었다. 판사는 어조의 변화 없이 말을 이었다. 제2조 재산 문제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회사 지분을 포함한 고가의 모든 재산은 강서연 씨의 혼전 특유 재산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측의 재산 50% 분할 요구를 전부 기각한다. 박지훈 씨는 해당 재산에서 어떠한 지분도 받을 수 없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여사는 이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온갖 욕설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단 1원도 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부자 사모님이 되어 빌라에 살고 외제차를 타려던 그녀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3조. 판사가 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특히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상해 사진 및 병원 CCTV 영상 등의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박지훈 씨가 강서연 씨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박지훈이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따라서 법원은 박지훈 씨에게 강서연 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이 금액은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5억 원. 이 액수는 박지훈에게 내려친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다. 그는 돈을 받기는커녕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빈털터리인 그의 상황에서 5억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나 다름없었다. 안 돼! 반대합니다. 박지훈이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난 돈 없어! 어디서 돈이 나서 배상을 해! 저 여자가 내 모든 걸 가져갔다고! 날 죽이려는 거야. 정숙. 판사가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쳤다.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판사는 말을 마치고 일어나 자리를 떴다. 뒤에는 무너져 내린 박지훈과 웅성거리는 법정만이 남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집, 차, 돈, 직업. 심지어 자랑스러워했던 아들마저도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호화롭게 살던 프로젝트 본부장에서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이자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나는 유진이와 함께 태연하게 법정을 나섰다. 박지훈을 지나칠 때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에게 그는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 깨끗이 지워버려야 할 더러운 기억일 뿐이었다. 이 여사는 내가 지나가자 달려들어 나를 붙잡으려 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 쌍년아, 네가 내 아들 다 죽여놨어. 이 독사 같은 년 너 곱게 죽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가 내 몸에 손대기도 전에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나는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욕설들은 이제 내게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일 뿐이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여름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전쟁은 끝났고 나는 이겼다. 하지만 기쁜 승리는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실수에 대한 필요한 마침표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박지훈과 그의 가족은 내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결과에 스스로 맞서야 할 것이다. 빈털터리에 빚더미에 앉아 남의 자식을 키우며 그것이야말로 배신자에게 가장 합당한 판결이었다. 강서연 없는 삶은 박지훈에게 지옥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의 빚까지 짊어졌다. 김한나는 박지훈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부유한 전 남자친구에게 재빨리 연락해 아이와 이 모든 혼란을 남겨두고 멀리 도망쳐버렸다. 박지훈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 분유값을 벌기 위해 온갖 막노동을 해야 했다. 한때는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몰던 그가 이제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공사장에서 자벽부로 일했다. 이 혹독한 현실은 그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박지훈은 다시 나를 떠올렸다. 과거의 호화로운 삶을, 과거의 내 연약함을 생각했다. 그는 내가 그저 화가 난 것일 뿐 자신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도박, 바로 동정심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박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해성 캐피털이 있는 빌딩을 찾아왔다. 그는 이전의 초췌한 모습 대신 낡고 해졌지만 최대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1층 로비에서부터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께서 두 분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이 상황을 미리 준비했다. 그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갑자기 사람들로 붐비는 로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가 쉬고 처량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그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즉시 로비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다른 회사 직원들, 드나드는 고객들 모두가 멈춰서서 쳐다봤다. 이 여사도 즉시 연기에 동참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고통과 전 며느리의 악랄함에 대해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우리 며느리는 부자인데 우리 아들을 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해요. 세상에 이렇게 무정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모자의 연극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보안 요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무릎 꿇은 남자와 우는 노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소식은 금세 내 귀에 들어왔다. 박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와 보고했다. 대표님, 박 전 본부장님과 어머님께서 아래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시질 않아요. 나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내버려둬요. 연기하게 둬요. 얼마나 오래 버티나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박지훈은 내 생각보다 끈질겼다. 그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2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는 헬쑥해지고 옷은 흠뻑 젖어 참으로 비참해 보였다. 결국 나는 이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찮은 자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일어나 곧장 로비로 내려갔다. 내 등장에 구경하던 군중은 더욱 술렁였다. 박지훈은 나를 보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눈이 빛났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서연아, 강서연, 제발. 그가 고개를 들었다. 헬쑥한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난 개자식이야. 짐승만도 못해. 널 때리지 말았어야 했어.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스스로 뺨을 때렸다. 짝짝 소리가 울렸다. 봐, 나 벌 받았잖아. 모든 걸 잃었어. 사는 게 아니야. 서연아, 나 아직도 널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는 널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평생 너에게, 너의 말이 될게. 이 처절한 연극, 과거의 나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심장이 돌처럼 굳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손을 피했다.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은 인간을 파도 한 점 없는 눈으로 내려다봤다. 박지훈 씨 일어나요. 이 빌딩 바닥 더럽히지 말고. 내 차가운 목소리에 그는 멍해졌다. 날 사랑한다고? 나는 비웃었다. 아니,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가져다 준 호화로운 삶을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모든 걸 잃으니까 이 연극을 하러 돌아온 거잖아. 안 그래? 아니야. 아니라고. 그가 황급히 부정했다. 진심으로 널 사랑했어. 됐어. 내가 말을 잘랐다. 그 말 이제 듣기 지겨워. 우리 사이는 당신이 나에게 손을 댄 그날로 끝났어. 내가 당신을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고소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나는 보안팀장을 향해 말했다. 이 두 분, 밖으로 내보내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시고요. 말을 마친 뒤 나는 몸을 돌려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강서연, 가지마. 박지훈이 보안요원들에게 끌려가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강서연, 너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후회하지 않아. 후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박지훈. 평생토록 후회하게 될 거야.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후 박지훈의 동정심에 호소하려던 길은 완전히 막혔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은 종종 미친 짓을 한다. 박지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전술, 협박과 공갈로 방향을 틀었다. 며칠 후, 나는 낯선 주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박지훈이었다. 내용은 더 이상 애처로운 간청이 아닌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강서연, 사람을 너무 막다른 길로 몰지 마.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명예를 잃는 거라는 거 알아. 네 투자 펀드는 지금 한창 성장 중이지. 만약 지금 여자 대표의 사생활이 복잡하다거나 전 남편을 잔인하게 대했다거나 심지어는 불투명한 사업 비밀이 있다는 식의 불리한 소문이 돈다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계속했다. 나도 프로젝트 본부장이었어. 네 비밀 몇 가지는 알고 있지. 그게 신문 일면에 실리는 걸 원치는 않겠지? 100억 원을 줘. 입막은 비용이라고 생각해. 돈 받으면 네 인생에서 즉시 사라져 줄게. 그러지 않으면 예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날 탓하지 마. 나는 이메일을 읽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사업 비밀? 프로젝트를 말아먹는 것밖에 못하는 주제에 무슨 비밀을 안다는 건가? 그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명예에 관해서라면 그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 내 침묵이 박지훈을 격분시킨 듯했다. 다음 날 그는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다. 이번에는 그가 증거라고 생각하는 몇몇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낡은 프로젝트 기획서 몇 개에 불과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서연. 생각할 시간 3일을 주지. 3일 후에도 내 계좌에 100억 원이 없으면 이 자료들은 서울의 모든 주요 언론사에 뿌려질 거야. 나는 이 연극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지훈 같은 거머리가 내 인생에 계속 들러붙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 인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랐다. 박지훈은 약속 장소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손에 내 약점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어때? 잘 생각해봤어?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아 비웃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그에게로 돌렸다. 100억 원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화면에는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날 병원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박지훈이 소리치고 욕하며 나에게 무자비하게 손찌검하는 장면이 모든 각도에서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알 필요 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그냥 이 영상이 경찰에 넘어가면 상해죄로 기소될 거라는 것만 알면 돼. 징역 몇 년이면 충분할까?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다른 파일을 클릭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다. 알았어, 엄마. 걔 출장 가게 그냥 둬. 안나 병원에 데려갈 좋은 기회야. 걔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고 나중에 천천히 회사 먹을 방법 찾아서 집에서 쫓아내면 돼. 걔는 여자고 애도 못 낳잖아. 아들 없으면 조만간 모든 걸 잃게 돼 있어. 그것은 내가 그날 밤 우연히 엿들었던 박지훈이 어머니와 통화하던 목소리였다. 내가 비밀리에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내 진짜 히든카드였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더러운 음모가 드러나는 것을 듣자 박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떨렸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극한의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너. 그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태블릿 PC를 끄고 가방에 넣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당신 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내 눈에는 웃음거리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은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도 남아. 내 말 뜻 알겠어?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은땀이 등을 흠뻑 적셨다. 100억 원. 나는 비웃었다. 이제 선택지를 주지. 하나,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지갑에서 몇백만 원쯤 되는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상하이든 어디든 꺼져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둘, 우리 경찰서에서 만나. 선택해. 박지훈은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보다가 공황 상태에 빠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비참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움켜쥐어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 첫 번째 걸로 할게. 말을 마친 그는 마치 악마에게서 도망치듯 황급히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셨다. 마지막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 인간은 이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박지훈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나는 주변 공기마저 맑아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남의 빌라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 집은 아름다웠고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곳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을 담고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박지훈의 모습과 한때 행복이라 믿었던 거짓된 나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배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유진이는 내 결정에 조금 놀랐다. 정말이야, 서연아? 아주 좋은 집인데. 확실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높은 가격에 팔든 낮은 가격에 팔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빨리 처리하고 싶었다. 황금 입지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빌라는 금방 새 주인을 찾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나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오직 수년간 내 등을 짓누르던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만이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혜성캐피털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 본부장이었던 박지훈의 사건은 우리 회사의 인사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됐다. 나는 모든 임원과 부서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내 모습에 사람들은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부대표들에게 많은 업무를 위임했었다. 몇몇은 내가 가정사 때문에 일에 소홀해졌고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그 모든 소문을 잠재울 것이다. 나는 세련되면서도 권위 있는 오피스룩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다. 내 표정은 냉정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회의실을 한번 훑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힘있고 분명했다. 오늘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일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는 뒤로 남겨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혜성 캐피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전략, 하이테크 투자 분야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야심차고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잠재력, 리스크, 실행 로드맵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다. 내가 제시하는 숫자, 차트, 논점 하나하나가 모두 날카롭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처음의 놀라움은 점차 경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강서연을 보고 있었다. 가정사로 고통받는 여자가 아니라 지혜와 배짱, 결단력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 세계의 여장부였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이었다. 효율적이고 깨끗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저는 모든 직급의 성과 평가, KPI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것입니다. 직원부터 부서장까지 모든 직위는 실제 능력과 결과에 따라 재평가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떠나십시오. 혜성 캐피털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내 단호한 선언에 몇몇 찔리는 사람들은 얼굴색이 변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매우 흥분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회사와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와 기회를 보았다. 회의는 만장일치와 높은 결의 속에서 끝났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혼자 회의실에 서서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실패한 결혼의 잿더미는 나를 묻어버리기는커녕 나를 더 강하고 굳건하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 과거는 청산되었고 미래는 눈앞에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나 강서연은 그것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서울의 후텁지근한 여름은 부드러운 가을 날씨에 자리를 내주었다. 끔찍한 폭풍우를 겪은 내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강남의 빌라에 살지 않았다. 그곳은 더러운 기억과 함께 단호하게 팔아버렸다. 지금 나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심의 펜트하우스에 산다. 더 작지만 온전히 내 것이고 과거의 흔적은 전혀 없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업무 압박 때문이 아니라 요가 수업을 위한 1시간을 위해서다. 나는 깊게 숨 쉬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평온을 느낀다. 요가 강사는 내 기운이 많이 변했다고 했다. 더 이상 날카로운 방어 기제가 아니라 차분하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함이 느껴진다고. 혜성 캐피털의 업무는 강력한 개혁 이후 활기찬 궤도에 올랐다. 내가 처음에 제시했던 대담한 프로젝트들은 적지 않은 의구심에 부딪혔지만 이제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모든 억측을 잠재우고 나의 확고한 위치를 증명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다. 능력과 결과가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다. 주말에는 더 이상 일에 파묻혀 살지 않는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다. 따뜻한 집밥을 먹고 그분들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실패한 결혼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보고
부모님도 마음을 놓으셨다.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신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 하셨다. 우리 딸, 이제야 진짜 어른이 다 됐구나. 오늘 오후에는 최유진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여전히 날카롭고 에너지 넘쳤다. 꼴 좀 봐. 유진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여자는 역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이 아우라는 여자인 나도 반하겠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놀리지 마.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단순히 편해진 게 아니야. 유진이가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자유로움이지. 예전엔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네 눈엔 항상 박지훈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었어. 항상 그의 감정을 생각해야 했고 그의 체면을 세워줘야 했지. 하지만 지금은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잖아. 지금의 네가 진짜 너야. 강서연.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곱씹었다. 맞다. 예전엔 사랑을 위해 자격 없는 한 남자를 위해 살았다. 스스로 족쇄를 차고 스스로 피곤해했다. 이제 그 족쇄가 풀리니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고 푸른지 깨달았다. 고마워, 유진아. 네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쉽게 모든 걸 극복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필요해? 유진이가 웃었다. 네가 잘 사는 것, 그게 나한테 최고의 보답이야. 아, 근데 요즘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온 남자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런 생각 없어. 당분간은 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 사랑은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나는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는 법을 배웠다. 완전해지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한참 더 수다를 떨었다.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다. 맑게 갠 하늘과 나를 기다리는 새로운 산만이 남았다. 내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다. 나는 일과 자기 관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과 그에 대한 기억은 마치 시간에 두꺼운 먼지가 쌓인 채 마음속 어딘가 구석에 던져진 듯했다. 일부러 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나에게 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업인들을 위한 한만찬회에서 우연히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야기의 화자는 오랜 사업 파트너인 왕 회장이었다. 그는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한 대형 부동산 그룹 회장의 귀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들 모르셨죠? 그진 회장네 아드님이 요즘 골치 아픈 일 하나 처리하느라 애먹었답니다. 왕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듣자 하니 밖에서 끼고 살던 어린 애인이 글쎄 다른 제비 놈이랑 놀아나서 애까지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낳고 나서야 들통이 났대요. 진도련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제비놈을 사람시켜서 반쯤 죽여놨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서 있던 나는 와인잔을 든 채 그 말을 듣고 살짝 멈칫했다.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했다. 다른 사람이 호기심에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 제비놈은 누구인데 그렇게 간이 큽니까? 듣자 하니 예전에는 꽤 잘 나가던 놈이었답니다. 전처 회사에서 본부장인가 뭔가 했다더군요. 왕 회장이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근데 멍청하게 바람 피우다가 마누라한테 빈털터리로 쫓겨났대요. 돈 떨어지니 막 나가서 진 도련님 애인한테부터 한몫 챙기려다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받은 거죠. 정말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따로 없어요. 왕 회장이 이름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훈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처가 대표, 바람, 빈털터리, 남의 아이를 착각, 모든 디테일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랬구나.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한 후 기만나는 진짜 애인이었던 진 회장네 아들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불쌍한 뻐꾸기 아빠 박지훈은 그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박지훈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구타, 모욕, 그리고 다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나는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이상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가 받아 마땅한 결말이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인과응보라는 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폭력을 썼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되갚음 당했다. 이 순환은 그 자신이 시작했고 그 자신이 그 결과를 짊어져야 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며칠 후 최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소식 들었어? 박지훈 소식? 내가 태어나게 되물었다. 알고 있었네. 유진이가 웃었다. 경찰 쪽 친구한테 들었는데 갈비뼈 몇 대가 부러져서 시골로 도망쳤대. 빚더미에 앉아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까지 팔아서 빚 갚고 있다고 하더라. 그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누워만 계신다던데.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래? 나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조금 더 통쾌하지 않아? 유진이가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 유진아.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든 죽든 나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는 이미 낡은 책의 한 챕터일 뿐이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어. 맞다. 박지훈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해도 더 이상 나와는 관련이 없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했다. 이제 나는 내 삶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었다. 배신자의 소식은 나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내 평온한 마음의 호수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나는 나와 전 직원에게 자원봉사를 겸한 휴가를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경치는 아름답지만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이었다. 우리는 그곳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줄 책과 옷, 학용품을 잔뜩 셔갔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도 작은 선물을 받고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며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차올랐다. 행복은 때로 이렇게 단순했다. 모두가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동안 나는 학교 운동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급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괜찮니?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선생님들은 보건소가 너무 멀고 길도 험해서 가기 어렵다고 했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학교 보건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잘 다려진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각진 얼굴은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아이가 열이 높네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침착했다. 그는 재빨리 아이의 체온을 재고 의료 가방에서 해열제 하나를 꺼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 몸살이에요.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아주 끈기 있고 부드럽게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아이가 잠든 후 그는 비로소 나를 향해 돌아섰다.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신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세요? 주말에만 옵니다. 그가 설명했다. 평일에는 도립병원에서 일하는데 여기가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틈틈이 와서 돕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경쟁과 계산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여전히 그처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소박하고 의미 있는 일에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늘 만나는 멋진 정장을 입고 거창한 말만 늘어놓는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강신우는 그저 웃었다. 별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기쁨이니까요. 서연 씨 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져온 선물들이 여기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잠시 더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곳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내일과 내가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인간적인 가치에서 공감대를 찾았다. 우리 일행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강신우는 나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강서연 씨. 다시 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강 선생님. 차가 출발했다. 나는 창밖으로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 우연한 만남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원한 바람 같았다. 그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도
강렬한 떨림도 아니었다. 그저 부드러운 시작.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좋은 남자와 평등하고 진실한 관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다. 어쩌면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일에 몰두했다. 가난한 산골 마을, 순수한 아이들, 그리고 강신우라는 이름의 의사. 그 이미지들은 가끔 내 마음속에 떠올라 이 삶에는 수익률 숫자 외에도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강신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저 한 지점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각자의 길을 계속 가는 두 개의 직선과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만남이 내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았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친 어느 날 저녁, 나는 빌딩 맨 위층 사무실에 혼자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고 밖에 마천루에서 쏟아지는 빛이 들어오게 두었다.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내가 서 있는 이 펜트하우스는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천천히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바쁘게 흘러가고 형형색색의 광고판이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오만하고 강력한 아름다움. 나는 한때 박지훈과 함께 이곳에 서서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한 남자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진정한 행복은 한 남자에게서 혹은 결혼 생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에서 온다. 그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 자신이 되고 내 꿈을 좇고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 박지훈과의 결혼에서의 추락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값비싼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내면의 힘, 경제적 독립, 그리고 정신적 자립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과거의 잿더미는 나를 묻어버리기는커녕 불사조처럼 그 속에서 나를 더 강하고 찬란하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달콤 쌉싸름한 맛이 퍼졌다. 나는 더 이상 씁쓸함이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이제 내 마음에는 평온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있었다. 어쩌면 언젠가 나는 다시 사랑을 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강신우일 수도, 혹은 다른 자격 있는 남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도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나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온 세상을 품에 안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강서연, 너는 여왕이 되기 위해 왕이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너만의 왕국을 가졌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